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대부분은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뉴스를 보게 돼요. 왜냐면 왜 빠졌는지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시세가 먼저 작동돼 가지고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 발언을 하고 그 기자들은 거기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번 이제 몇 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세 하락자들이나 아니면 비관론자를 거기다 첨부를 하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분위기가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주가 하락 조정 기간은 사실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8, 9월 달에 저점 찍고 그다음에 거의 1년 동안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는 그 국내하고 미국은 다르지만 일단 미국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기준은 1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언제 조정이냐라고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그게 8, 9월, 10월 이때가 통상적으로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100년, 200년 거의 가까운데 그 1년 1월 달부터 10월 중에 8, 9, 10월이 조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세금 그 연말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 다음 10월 중순인가 대주주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장세가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악재들이 온갖 악재들이 붙어서 이야기 돼요. 공교롭게 다 맞았대요. 이번에 중국 경기도 그렇게 붙었잖아요. 네. 중국 경기는 원래 2년 전부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또 그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세게 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8, 9, 10 조정을 받는다. 그 후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는데 일반적인 거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들 매출 구조를 보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을 때가 2, 4분기입니다. 여름이고요. 그다음에 괜찮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4, 4분기하고 1, 4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얘기하면 하반기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때 가을이죠. 가을 때 조정받고 겨울과 그 이제 연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연말연시 최대 소비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 상황이고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경기가 이제 하락 장세로 들어갈 때는 지금은 아마 연말에는 큰 뭐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그러니까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요것만 해도 선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큼 빠지냐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좀 좋게 보고요. 내년을 이제 좋게 보고요. 그럼 강세장의 초입 뭐 이런 식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강세장보다는 이제는 정상적인 장세로 가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올해도 보면은 빠진 만큼 1년 동안 빠졌는데 1년 동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기존을 미국 주식을 봐야 되니까 사실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1년 만에 어떻게 그 엄청나게 70% 80% 빠진 1년 만에 다 회복했습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상 구간으로 해서 상승 각도가 좀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 미국 주식을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조정을 좀 거치고 미국 주식 앞으로 좀 좋아 보이는 섹터나 기업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기술주가 가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술주, 뭐 빅테크 이쪽이겠죠. 영원한 주제, 전기차, 그죠?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올해 한 중순부터 핫하고 있는 AI 쪽이 계속 그 유지가 되겠죠. 그 미국에서는 뭐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전 버블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보면 실적 보면은 매출이 크게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수요가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체도 아마 AI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AI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크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보면 바닥 대비해서는 진짜 한 4-5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한국 주식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빠지고 이제 미국 주식 실적 발표는 더 올라가잖아요. 예.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훅 빠지고. 근데 지금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가격들이 뭐 최대 1,600달러도 나오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490인가 480달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다들 얘기하는 바닥에 해당되는 가격은 500달러 선으로 보고 있죠.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400에서 500달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보시면 되고 일부의 이제 애널리스트는 뭐 1,000달러, 그다음에 1,600달러 이 얘기하니까 벌써요? 네,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또 어떤 과한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을 잡을 수 있다. 엔비디아가요? 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테슬라가 애플을 잡을 수 있다. 그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에 또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 네. 그건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되죠. 제조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조는 안 하잖아요. 예? 설계만 하고. 뭐 그게 그거죠. 뭐. 그래요. 맥락에서는 그게 그거죠. 뭐 본인들은 뭐 그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겠다고 엔비디아 하는데 애플이 그렇게 만만한 기업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걸 설계해서 갖고 와서 파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그렇겠군요. 또 이런 그 엔비디아 또 찬양자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 찬양자도 마찬가지. 테슬라 약간 기스를 내면은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애플 찬양자들은 그런데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애플은 4,000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500조 정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갖고 있는 이 파괴력은 파워와 파괴력은 시장 지배력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 테슬라가 최근에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 인공지능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4억 달러인가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총이 더 오르고 성장세는 있겠지만 그래도 애플을 넘을 정도는 아니다. 그럼요. 넘사벽일 겁니다. 그건 또 넘사벽이다. 그 앞서서 아까 이제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테마주, 급등주 조심해야 된다 들어가는 거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예시로 들어준 몇 종목 그런 경우는 이런 엔비디아의 경우와는 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뭐 투자를 했지만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투자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마켓 타임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간 건 다 그랬으니까 이거 배제하고 우리가 보실 때 10년짜리 차트를 쫙 펼쳐보십시오. 10년짜리 차트.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근데 각도도 뭐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10년 동안 10년짜리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솟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원래 10년짜리 차트를 왜 보셔야 되냐면 기업은 주가라는 건 기업을 표현해주는 가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무형의 자산, 뭐 제가 강의할 때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 평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다 요게 이제 가격이 되는 적정 가격이 돼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이제 초전자체 같은 경우 보면은 맥신 그렇죠. 그거는 그 유형의 자산 즉 매출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무형의 자산이 미래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무형의 자산.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치솟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쭉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급등주 같은 걸 추천받거나 내가 급등주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요즘에 잘 나가는 업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찍 하신 분들에 상관없는데 이제 막차 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꼭 막차 타신 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팁을 드린다면 일봉 차트 보실 때 일봉 보지 마시고 꼭 10년짜리 차트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대신 증권 계좌로 해서 뭐 월봉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꼭 네이버에 증권 들어가서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 계좌를 보시잖아요. 그럼 착시 효과가 나옵니다.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 공부하시게 되면 일봉만 많이 보시는데 그 되게 일봉은 아직 살아있는 느낌인데 10년째 차트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얘는 저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거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두주자일 수 있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됐다. 400에서 500달러로 업그레이드. 엔비디아 되게 좋게 보시네요. 그 엔비디아의 좀 경쟁자라고 하면 AMD도 막 있고 막 다른 후발주자들이
또 그 차세대 반도체로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쟁에 있어서는 그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쉽지 않은 그러니까 후발 쟁쟁하죠. AMD도 마찬가지 다 쟁쟁한데 지금의 엔비디아의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라든가 GPU라든가 이건 뭐 얘네들이 거의 독점하듯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독보적인 주식으로. 지금 그렇게도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또 엔비디아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관심이 많은데 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영원한 추세. 네, 근데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물론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좋죠. 예. 테슬라 좋아요? 그럼 좋죠. 예. 테슬라는 $250, $300, 지금 $300, $2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제 그 테슬라를 보실 때는 미래 가치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론 머스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걔가 갖고 있는 매출 추이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팩트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팩트를 우리 그러면 보긴 보지만 과거와 지금을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면 역시 10년짜리 차트 이제 펼쳐 놓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차트 이렇게 길게 연도를 길게 하셔가지고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사향으로 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추이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테슬라는 250에서 $300가 적정 가격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요. 예. 그게 제자리 가격인 거예요. 저도 우리 투자자님들하고 얘기할 때 $400는 사실은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품으로 표현됐고 $100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좀 어이없는 그런 행위들. 근데 지금은 200에서 250, 그다음 300은 그 추세를 보게 되면 자기 적정 형성에 와 있다 봐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400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는 테슬라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1년에 한 20-30%씩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가듯이 테슬라도 이제는 이렇게 가겠죠. 물론 이제 이쁘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그 테슬라 갖고 있는 고유한 또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는 뭐. 그러면은 성장세가 좀 약해진 건가요, 많이? 앞으로는 더 막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세가 약해진 게 아니라 주가의 그 수익률이 약해진 거죠.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애플처럼 안정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장세와 그 주가의 안정은 이제 같이 이제 수렴해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미래의 가치만 올라갔지, 얘의 그 실제 기업의 가치는 여기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맞춰지고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 비교를 한다면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둘 중에 시총이 더 높아질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반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얘기하라면 반도체입니다. 네. 마진이 반도체가 많이 났거든요. 제조는 원래 나는데 근데 여기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 마진이 다른 크진 않지만 다른 그 반도체 팔아가지고 남는 것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진이 일반 자동차보다 또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상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형제 기업들 많잖아요.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테슬라한테는 또 주가를 상승시키는 또 요인이 되니까 저는 굳이 표를 던진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5년을 보게 되면 전 테슬라에다 한 표 더 던지겠습니다. 정말 우주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AI도 있고 주가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빅테크라고 하면 또 다른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다 뭐 골고루 좋게 보시는 건가요? 다 좋습니다. 지금 다 주가가 다 회복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 같은 게 알파벳이죠. 어느 헤지 펀드가 지분이 한 4%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 4에서 5%밖에 없었는데 13%로 증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요? 구글. 그래요? 네. 그날 이 펀드의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그때 확 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구글 즉 우리 알파벳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AI 좋게 보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AI 쪽 진짜 그런 쪽을 그렇죠. 보니까 구글에 대한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빅테크는 참 대단한 것 같은 게 이 주가가 상반기에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들 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주식이. 음. 근데 우리나라 왜 세계 1등이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반도체가 좋은데 삼성전자 하면 좋을 거야, SK 하이닉스 하면 좋을 거야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하면 좋죠.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업종의 회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지수입니다, 지수. 삼성전자는 지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삼성전자가 매출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들의 투자 전략 때문에 이 지수,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주식이 아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적과 가능성 갖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얘가 더 이게 탁탁 치는 게 있죠. 최근 들어서 삼성은 이렇게 빠지지만 SK 하이닉스는 톡톡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HBM 반도체도 네. 유리하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뭐 그런 것도 안 할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뭔가 발표는 하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 잘 반영이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군요. 네. 아까 좀 못 여쭤봤는데 테슬라는 애플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다시 또 5년이 아니라 10년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2030년이네요. 네, 2030년에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장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애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항상 그 선을 지킬 것 같은데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이 강력한 플랫폼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은 뭐 아마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이폰에서 애플이 얘네들 안 쓰겠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죠. 새로운 플랫폼이니까 전기차. 그렇구나. 테슬라가 좀 대단하네요. 문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기업의 가치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도전장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은 그 2위부터 한 8위까지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최소한 뭐 2위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2차 전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워낙 이게 뜨거운 화두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또 안 좋은 내용이면 좀 부정적인 내용이면 안 좋게 보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2차 전지 말씀을 드릴 때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자님 갖고 계신 그 감정까지 제가 고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뭐 예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팔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투자 좀 오래 하고 실패도 좀 해본 사람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는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2017년, 18년부터 계속 그 추천을 했던 업종이고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유망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는 사실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한 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를 좀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장을 만들면 안 되는데, 좀 원래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괜찮았지 쭉 가다가 그죠? 근데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ETF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도 법인들도 사야 되니까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이 주가 하락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을 좀 걸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20에서 40%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관심 가는 주식들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정고점 회복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는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확 끌어올리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그 방향을 보시려면 2차 전지 두 부류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이렇게 이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에코프로 얘네들 부류가 있고 두 분류로 나누셔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올 상반기는 다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로 소재들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하셔야 봐야 되는데 그 소재들 많이 투자하셨겠죠.
LG 에너솔루션보다는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퓨처함이라든가 에코프로 시리즈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걔네들의 이제 주가의 그 방향을 보시려면 그 두 회사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포스코 퓨처함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50% 빠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포스코 퓨처함도 한 40% 빠진 상태거든요. 얘네가 반등을 해주면 전체 시장은 이제 살아나는 그쪽이 얘네가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긴다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옆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일부의 기업들이 있죠. 그 지수 편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체 시장에서 그 한두 개가 그런 거지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거지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그 호재는 이제 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는 당연히 뭐 좋죠. 네, 그런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요. 언제쯤 다시 좀 진입하는 그런 진입 타이밍을 잡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노하우, 그렇죠. 노하우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어떤 산업이 태동되거나 이 산업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이제 쫙 빨아들입니다. 쫙 빨아들이면 그게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가 생산 활동을 가기 때문에 사실 매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투자하시면 좋냐면 주가가 50% 빠졌다, 뭐 30% 빠졌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뭐 50만 원짜리 회사라고 할게요. 그게 만약에 25만 원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만까지까지냐. 왜냐하면 이 앞에 매물이 소화되는데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만큼 소진이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A라는 기업이 50만 원짜리가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길지만 길고 얘가 다시 상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상승할 때 다시 전고점 50만 원을 뚫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군요. 그때는 진짜 100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고점, 전고점 이렇게 뚫을 때 그 기세로 계속 올라간다. 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군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면 좋잖아.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의 그 2차 전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부터 그게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이 돼요. 아마 우리 투자님들이 A라는 기업을 선택하고 B라는 기업 선택해서 다 그러한 가치를 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고루 분산하신 분도 계시고 올인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옥석가리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서 또 지금은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잡혀 있어도 또 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누가 먼저 고점 탈환하냐가 걔가 이제 순위의 이제 변동성에 예를 들어서 뭐 5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등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 50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서 한 40만 원까지 갔어요. 예. 이럴 때도 잘못 진입하면 여기서 또 밑으로 꼬꾸라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꼭 2차 전지를 국한돼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분위기 탄 기업들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파냐면요.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윗상단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많이 팔까요? 못 버티고 팔까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팔까요?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위에.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여기 중간이나 이 사람들 상관없죠. 예. 견디는 거죠. 견디거나 아니면 그 좀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떨어질 때 다 물량을 또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가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윗상단에 사신 분들이 매물이 소진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계속 짓눌리죠. 그렇죠. 예, 매물벽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다 손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때 전고점을 뚫을 때가 이제는 그 소심파들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소심파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손바뀜이 다 이루어진 거죠. 견딜 수 있는 분들로. 그렇군요. 그거 되게 꿀팁이네요, 진짜. 그 싸다고 단순히 50% 빠졌다 사면 덥석 사면은 왜냐하면 1등 순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닷컴도 그랬어요. 바이오도 그랬고. 아, 거기서 순위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주도주라고 대장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러면 거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너 거 쓰기로 했는데 음. 얘 아닌 것 같아. 얘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에서 너도 내가 네 거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50만 원짜리가 25만 원 한다 해도 걔가 또 50만 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 그 기간이 또 언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산업이 유망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계속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러시면 안 돼. 네. 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그게 반토막을 했다 해도 이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이 흘렀는데 50만 원 원상 복귀됐다. 그러면 새로운 돈을 그때 들어가시면 수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그 전에는 뭐 그거 뭐 다른 주식 살 수도 있는 거고. 기회비용 날리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예금에 넣어도 뭐 4, 5% 예금 그렇죠. 나오는 거고. 맞아. 근데 굳이 그걸 가서 물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막연하게 기대를 할 필요 없어요. 야,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잘 관망하다가 2차 전지의 그때의 대장주,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에코프로 형제나 포스코 형제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만 원을 돌파할 때 그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준비해뒀던 그렇죠. 자금으로 든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아,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어차피 2차 전지 좋게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2차 전지가 실제적으로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고 있으니까 2, 3년 후를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 정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지 뭐 앞에 사람도 돈 번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돈 벌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이거 2차 전지 그렇게 하시면 하지 마세요. 아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사람들은 진짜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뭐 재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들어오셨는데 앞에 보신 분도 좀 나도 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앞서서 뭐 진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막 10배 됐잖아요. 근데 그런 10배의 성장 속도가 다시 또 10배가 될 거를 기대하는 거는 그 무리가 있죠. 이 사람들 앞에 계신 분들은 진짜 몇 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욕심이죠. 그러면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버신 분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도 반토막 난 적이 있는데 그걸 버티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본 게 아니죠. 그냥 본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2차 전지주에서 네.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그런 순간이 다가와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 뭐 소재, 셀, 뭐 어떤 기업,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2차 전지가 정해져 있는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셀 같은 경우에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아직 상장 안 된 게 있으니까 걔네들이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그 뒤를 받치고 있지 않나. 포스코홀딩스. 예. 포스코의 그 시리즈하고 에코프로 시리즈가 얘네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에 들어온 이게 주가가 급등했다고 과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그 어떤 산업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쭉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돈을 더 많이 빨아들였냐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LNF도 있고 대주전자도 있고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특정하게 당시에는 에코프로라든가 LNF라든가 그 시리즈들이 비슷했어요. 근데 올해 유난히 에코프로 쪽에 돈이 많이 몰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포스코에도 많이 몰렸고.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그쪽에 이제 더 그 점수를 더 후하게 주고 있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2차 전지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이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되었어요. 근데 좀 기대하게 이거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방 또 많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이게요, 네이버도 외국인 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삼성도 되게 많고 외국인도 많고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되게 많은 것들은 자체의 어떠한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리가 어쩌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다. 또 어쨌든 좋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영향이 사실은 삼성하고 네이버는 강하게 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 게 요즘에 또 그 좋은 소식이 이번에 이제 그 시장 외부 영향 중에 대표적으로 저거 중국 얘기가 자꾸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좀 세계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또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놓고 있고 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이버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크게 힘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네이버는 그 우리 차트 보시면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직은 이제 확 쳐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하이퍼클로바 X, 그 챗GPT의 어떻게 보면 한국판 버전이잖아요. 그거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세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또 한국은 또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네이버하고 그러니까 우리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가 성공한 사례가 한국 사람한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 크롬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기술력이 좋은 그 빅테크 쪽이 들어오는 거 하고 한국의 지형이 한국 사람들에 맞는 또 그 소프트웨어하고는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저 사실 저기 뭐 챗GPT 쓰고 있거든요. 네이트에 그게 깔려 있어요. 네. 깔려 있는데 약간 이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뭘까 20% 3%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을 쓰고 요즘엔 챗GPT가 그 네이버에서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이미지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첨부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려줘 그러면 진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 느낌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네이버는 그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네이버가 닷컴 버블 시대의 후발 주제였는데도 지금은 1등으로 남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그걸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뭐 성장할 가능성, 뭐 그런 거리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호재? 특별히. 왜냐면 이게 하이퍼클로바 X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눈에 띄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 또 뭔가 있을까요? 뭔가 다시 뭐 미래 활동, 사업 활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확 끌어만한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 눈에 탁탁탁 띄잖아요. 그래서 분사시켰을 때 성공적인 IPO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다분했잖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일부러 그 네이버에서는 조용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페토도 있고 굵직굵직한 거는 우리가 벌써 이제 라인이나 제페토는 잊고 살고 있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 상장된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카카오보다는 뭐 그래도 네이버에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도 그럼 괜찮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게 봅니다. 지금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나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이버랑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빅테크랑 비교한다면은 안 하죠.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이거부터 여쭤봤어야 되는데. 체급이 너무 달라요.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지 돈도 잘 벌고. 그건 이제 한국에서니까. 한국에서. 혹시 지금 이제 뭐 빅테크도 얘기해 주시고 2차전지 테슬라, 엔비디아,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뭐 좋게 보시는 뭐 섹터나 기업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네 가지로 얘기해 볼까요? 네 가지. 네. 하나는 반도체 될 거예요. 네. 왜 반도체가 되냐? 지금 삼성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착시 효과를 노리고 착시 효과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주가 보면 차트 보시면 살아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부장이라고 해서 니노공업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핫한 게 한미반도체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주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차트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좀 쓰러져 있지. 나머지 소부장 애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훅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 있어. 왜냐하면 저쪽에 미국 시장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살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답답하신 것 뿐이지 전체는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역시 아까 네이버 그쪽 시장에 우리는 좀 많이 약한 상태, 그 주가가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순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주. 아, 조선주가 이제 근데 조선주는 롱텀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단기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조선주가 이제 가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동차 판매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꺾일 때가 2014년, 15년이었는데 정점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꺾인 거는 근데 자동차주도 그때 꺾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만 현대차만 그렇게 꺾인 게 아니라 포드나 이렇게 전 세계도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꺾이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게 연결돼 가지고 코로나 직전에 이제 전 세계 판매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올해 지금 전 세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한다 합니다. 1억 대.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어마어마 1억 대. 그치 1억 대라고 하네. 그 2023년 되면은 2억 대가 돌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진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조선주랑 자동차는 무슨 상관이에요? 물류. 아, 자동차를 수출하고 네, 수입하고 네, 이런 물류.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운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적정 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지만 그 전에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장사했던 시절이에요. 조선주들이 해운이나 이런 애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대규모로 아주 큰 것들이 움직이면 자동차 팔려면 철도 움직여야 되고 화학도 움직여야지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주가 슈퍼사이클 2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빠졌고 이제 앞으로 10년 올라간다 하니까. 그 정도로요? 네. 그럼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도 좀 받긴 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죠. 근데 전고점 모르겠어요. 전고점 뜨는 거는 워낙 이게 가격이 너무 차이 납니다.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건 무리고 요거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단점 하나 있어. 우리나라 조선주가 항상 끌고 가야 될 단점이 하나 있죠. 인력이 부족하죠. 예. 고급 인력. 조선은 다 용접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 10몇 년 전에 박살났을 때 구조조정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자르지 않았어요. 다 젊은 사람들만 다 잘랐어요. 조선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으셔가지고 조선을 다시 키우고 이제 젊은 사람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힘든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다 이제 1, 2개월 영접 배운 그 맞아요. 해외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제에 계시던 분들이 다 평택 가시고 조선 너무 힘들다고. 네, 맞아요. 거기 급여도 많이 주고 차라리 평택 가 삼성공장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인데 그거는 뭐 풀어가겠죠. 네. 조선 배도 이제 교체 주기가 그렇게 20년 그렇죠. 만에 오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친환경 배 그런 것도 다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선박 수주 물량이 엄청난 거군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사이클이 왔는데 또 이걸 완전히 다 엎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배에 이제 이걸 뜯어내가지고 이걸 친환경으로 바꾸던가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사실 LNG선뿐만 아니라 다 잘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실제 눈에 드러나는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조선주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수주가 되겠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현찰이 들어와. 예, 중국인 관광단체. 중국 소비주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한류주라고 하잖아요. 화장품이라든가 호텔, 그쵸. 카지노.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살아있거든요. 얘네들도 사실 10년 동안 빠졌는데요. 이제 사실 7년이지 7년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사드 터지고 나서.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걔네들이 좀 왜냐하면 드러난 실적이 보이니까 주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좀 중국 경제 어렵다고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체적인 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코로나 전부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삭제하고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명품주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명품 주식들이 약간 에르메스라든가 에르메스 말고 루이비통이나 이런 이제 크리스티아노 디올 같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가 잘 안 팔려요. 나이키가 지금 매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신발에서 좀 고가라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에 지금 저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전 세계. 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중국 때문에 사실은 원래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떨어질 때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문제, 그다음 미국의 이제 조정 국면 문제 때문에 같이 빠졌다가 근데 올라갈 때는 나스닥은 회복이 되는데 중국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는 갈만하다가 중국이 그 장중에 안 좋다 그러면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작동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관광 단체 중국의 관광 여행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는데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신문에 나오는 업계 그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사드 전후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람 뽑는데 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더라도 워낙 그 인구도 많고 일본 안 가잖아 이제. 그러겠네요. 그래서 종목도 잘 선택하면은 또 그 많은 종목 중에 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1등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포트폴리오도 있고 미국의 포트폴리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70%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30%는 현금을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0%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기금을 원하신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하세요. 70다요. 네. 네. 그다음에 현금은 이제 달러로 갖고 계시면 되고. 근데 약간 트레이딩 하려고 하면 트레이딩 하려면 이제 미국 주식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주식 하십시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본다면 한국 주식은 5년 미만으로 갖고 가시면 좋고 내가 5년 이상 가져가겠다 그러면 애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5년 미만은 삼성 하시고 5년 이상은 애플 하셔라.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왜 그렇게 10년을 못 끌고 가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조업 국가잖아요. 저희는 그 제조 사이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애플은 이게 제조 사이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70% 지금 현재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미국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경기는 이제 살아날 거니까 지금 한국으로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우리나라 주식들 섹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반도체, 2차 전지도 좋고 그런 것들 좀 섞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는 오늘은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 게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였잖아요. 혹시 이 외에도 좀 좋게 보시는 미국 주식 있으실까요? 거대 기업을 좀 많이 보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있는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해자가 있는 절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펩시, 코카콜라도 좋고요. 물론 이제 수익률이 차는 측면인데 그런 것도 있고 코스트코 그런 것도 있고 맥도날드 있고 많죠. 소비재 쪽으로. 소비재 쪽으로. 같이 섞으시면 더 좋아요. 워런 버핏 스타일이네요.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50%지 않습니까? 네. 애플을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절대 강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온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금리가 4.75에서 5.5까지 오는 과정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리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은행도
그 고금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채권 미 국채가 지금 역전금리가 역사상 지금 얼마야? 그치. 1980년도 이후에 가장 그 역전금리가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스프레드가. 그럼 이것도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경기 침체는 불가한 항령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하고 주가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주식 참여하신 데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정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거 전혀 별개다. 예. 그래서 뭐 8, 9, 10, 뭐 예를 들어 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조건들로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8, 9, 10 정도는 뭐 엎치락 뒤치락 좀 조정할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앞서서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죠. 올해 같은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고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30%는 왜 갖고 있냐?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30%가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산 운영을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원칙을 지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빵 좀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동훈의 YG스톡의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